살려주세요. 동생 좀 살려주세요. 한겨울밤 차가운 한방눈이 내리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한번 쳐다볼 뿐 외면하고 지나쳤지만 폐지를 줍던 박술래 할머니만이 추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이들에게 달려왔어요. 아이들은 이 추운 겨울 길바닥에 왜 둘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이었어요. 3천만 원이요? 7살 막내 강우의 심장 수술비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온 엄마에게 그 돈은 너무나 막막한 금액이었어요. 지혜 씨, 제가 강우 수술비도 해주고 아이들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수술비가 절박했던 지혜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좋은 아빠가 되겠다던 최독식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지혜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야, 이 거지 새끼들 당장 꺼져! 너네한테 줄 건 단 하나도 없어! 엄마의 사망보험료까지 모두 챙긴 최독식. 그렇게 강민이와 강우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추운 한겨울에 맨몸으로 쫓겨났었죠. 하지만 최독식은 몰랐습니다. 아이들과 폐지를 줍던 할머니 박술래의 만남이 최독식에게 가져올 처절한 운명이 무엇인지를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기적과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 미니의 엄마 지혜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살 막내 아들 강우의 심장 수술비가 3천만 원이라는 거였거든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온 엄마에게 그 돈은 너무나 막막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엄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민희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 민희는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새벽 민희는 골목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봉투를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고 민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돈이면 강우 수술비에 보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던 겁니다. 하지만 봉투를 자세히 보니 한국병원 수술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누군가의 수술비겠구나 생각하며 민희는 곧바로 할머니를 뒤쫓아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민희가 봉투를 내밀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리고는 민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죠. 이름이 뭐니 강민이요? 할머니는 민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이, 고맙다 강민아. 그때는 이 짧은 만남이 훗날 민희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희는 부엌에서 혼자 우는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내가 더 벌게요. 민희가 말하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민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공부나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빳빳한 양복을 차려입은 그 남자는 최독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강우 수술비도 제가 내겠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최독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술비 때문에 절박했던 엄마는 결국 그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7살 강우만이 꽃다발을 들고 신나게 뛰어다녔고 민희는 끝내 웃지 못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민희는 집 한쪽에 걸린 아빠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작으로 그림 속에는 어린 민희와 강우,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그림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하지만 결혼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최독식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 엄마가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물으면 내 맘이야 참견하지 마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급기야 도박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고 민희와 강우는 방에 숨어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희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보험 좀 올려놔. 만약을 위해서. 최독식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만약이요? 엄마가 되묻자 최독식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냥 하라면 해. 민희는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민희가 눈을 떴을 때 엄마는 계단 아래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최독식은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휴, 술 먹고 넘어졌나 봐. 하지만 엄마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엄마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아, 정말 미안해. 민희가 엄마를 항상 옆에서 도와줬는데 엄마는 우리 민희한테 아무것도 못해줬네.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정말 사랑해. 우리 강우 잘 부탁한다. 그리고 아빠 그림 꼭 지켜줘. 그건 아빠의 마음이야. 엄마의 손이 축 늘어졌고 민희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엄마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희는 우연히 최독식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얼마라고요? 하됐네. 최독식은 몰래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진 게 정말 사고였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14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장례를 치른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최독식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아빠의 유작 그림을 바라보며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이딴 낙서가 뭔 유산이야? 10년 뒤에 10만 원이나 하면 다행이지. 민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거예요. 그 순간 최독식의 손이 민희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뭐? 네 애비? 그거지 화가? 최독식은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쓰레기 그림도 다 내 거야. 이 집도 보험금도 니네 엄마가 나한테 다 넘겼어. 그리고 최독식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 양아들들이 제 돈을 훔쳐갔습니다.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민희가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뭘 훔쳤다고요? 최독식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동생 병원비 그리고 내 엄마 약값 쓴 거 그거 다 내 돈이었어. 도둑놈 새끼들.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최독식은 민희와 강우의 짐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꺼져. 다신 얼씬거리지 마. 니네 엄마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문이 쾅 닫혔고 두 형제는 차가운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강민희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동생을 지켜야 했죠. 집 앞에 있는다고 최독식이 문을 열어줄리 만무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강민희는 동생 강우를 데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눈이 거세지며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약한 강우는 추위에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쓰러지려 했고 민희는 7살 동생을 업고 골목을 헤맸어요. 살려주세요. 동생이 아파요. 제발요. 민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시야가 흐려지던 그때 저 멀리서 폐지 리어카를 끄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멈춰 섰습니다. 그날 밤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미니와 동생은 그 눈밭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17년 지옥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폐지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눈밭에는 두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심하게 하는 어린아이를 보자마자 움찔하며 멈췄어요. 그리고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동혁이?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옆에 쓰러진 큰아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할머니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 강민이 아니냐? 그때 봉투 주었던. 맞아요. 바로 며칠 전 새벽에 자신이 흘린 수술비 봉투를 정직하게 돌려줬던 그 소년이었거든요.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동생이요. 동생이 아파요. 제발요. 할머니는 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 할매가 꼭 살려줄게. 할머니는 동생 강우를 리어카에 태우고 미니와 함께 눈보라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할머니는 계속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폐지를 주우며 겨우 살아가는 할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겨우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으면 진료 못합니다.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보호자요. 제가 애들 할매요.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어디서 애들 주워온 거 아냐?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벌컥 화를 냈어요. 주워온 게 아니라 내 새끼들이야. 할머니의 호통에 주위가 조용해졌고 결국 강우는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의사가 진료비가 5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졌지만 나온 건 푼돈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돌아온 할머니의 손에는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료비를 내고 돌아오는 할머니를 보며 미니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 돈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원래 있던 돈이야. 하지만 미니는 알아챘어요. 할머니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사라진걸요. 그건 돌아가신 남편이 할머니에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할머니는 처음 본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걸 팔아버린 거였습니다. 미니 알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눈에 보이는 쓸쓸한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우의 상태가 안정되자 할머니는 두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단칸방이었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자. 할매도 혼자 적적했어. 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희 때문에 피해드리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피해? 할매는 앞으로 너희들 덕분에 살 거야. 이제 밥 먹을 이유가 생겼어. 할머니는 강우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할매가 니네 할머니다. 알았지? 강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진짜요? 진짜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해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 바보야,
가족한테 무슨 감사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좁은 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덥지? 할매가 더 덮여줄게. 민희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잠드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희는 가방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남긴 그림을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민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그림 못 찍혔어요. 미안해요.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그림인데 그렇게 속상해하니? 민희가 아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화가였다는 것, 그리고 아빠가 남긴 유일한 그림을 새아빠한테 빼앗겼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민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 네 아빠가 네한테 준 마음 아니겠냐? 그림이 없어도 마음은 네 안에 있어. 민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아빠처럼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려. 할매가 종이 사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 순간 민희의 눈에 처음으로 희망이 스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민희는 작은 빛 하나를 붙잡았어요. 한편같은 시각, 최독식은 집에서 보험금 서류를 들여다보며 씩 웃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몇 년은 놀고 먹겠네. 그의 옆에는 아빠의 그림이 내팽개쳐져 있었어요. 그 그림이 훗날 가져오게 될 진실을 그때 최독식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민희네 가족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희가 학교를 마치고 시장에 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할머니가 시장 한쪽에서 붕어빵 노점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민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폐지판 돈이랑 있는 돈 모아서 장만했어. 이제 너희들 잘 먹일 수 있겠다. 그 옆에서는 건강을 되찾은 강우가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형, 붕어빵 진짜 맛있어. 강우의 밝은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눈밭에서 죽어가던 아이가 이렇게 건강해진 겁니다. 시장 상인들도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순례 할매, 또 손주들 데려왔어? 하고 물으면 할머니는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손주 아니고 내 새끼들이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 민희와 강우는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세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시장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민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민희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강민아, 너 재능이 있구나. 미술대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민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처럼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가슴 한쪽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민희는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강우의 약값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민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끝나고 폐지 주우러 갈게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공부는 어떡하려고? 민희가 대답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먼저예요. 제가 형이니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렸어요. 아이고, 우리 바보 천치 강민아. 우리 강민이 미래도 있잖니. 그러자 민희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강우가 제 미래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할머니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그날부터 미니의 하루는 쉴 틈이 없어졌어요. 낮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벽화 알바를 했어요. 새벽에 겨우 집에 돌아와 2~3시간 자고 다시 학교에 가는 생활이 시작된 거죠. 14살 아이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상이었지만 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니가 공사장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현장 사장이 미니의 그림을 보더니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야, 너 이거 잘 그리네. 미대 나왔어? 미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아빠한테 배웠어요.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화가야? 하지만 미니는 대답 대신 그냥 웃기만 했어요. 돌아가신 아빠 이야기를 꺼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힘든 하루 끝에 찾아오는 작은 행복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세 사람이 함께 붕어빵을 나눠 먹었거든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이렇게 셋이 먹으니까 맛있다. 강우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 미니가 동생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어요. 그래, 매일 이럴 거야. 비록 가난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최독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도박장에서 또 돈을 잃은 최독식이 술을 퍼마시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아 씨발, 재수 없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벌써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최독식은 집에 돌아와 이것저것 팔만한 걸 찾다가 구석에 내팽개쳐진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미니 아빠의 유작이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볼까? 혹시 돈 되는 거 아냐? 최독식은 그림을 들고 화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이거 누구 그림이에요? 무명이네, 안 사요. 최독식은 혀를 차며 그림을 다시 집 구석에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미니는 모두가 잠든 후에 몰래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빠의 화풍을 떠올리며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림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미니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도 언젠가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창밖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꿈을 포기한 것 같았지만 미니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4살이던 미니는 어느새 19살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나이뿐이었습니다. 미니는 여전히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벽화를 그렸거든요.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으니까요. 강우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후로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이제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우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형이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어느 날 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 나도 알바할래. 하지만 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공부만 해. 형이 다 할 수 있어. 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무렵 미니는 학교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미니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지 새끼. 너네 집 폐지 냄새 난다며? 미니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집 폐지 줍는다. 그게 어때서? 아이들은 미니의 그 눈빛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니는 부끄러운 게 아니었거든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왜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미니는 자신들을 품어준 할머니의 그 넓은 품위 그리고 할머니의 모든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희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강민아, 너 성적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잖아. 미술대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하지만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민희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희가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강우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우의 베개가 젖어 있었거든요. 민희가 다가가서 보니 강우가 잠든 척하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민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우야, 왜 울어? 그 순간 강우가 터뜨리고 말았어요. 형, 나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 형이랑 할머니가 나 때문에 힘든 거 보면 너무 괴로워. 민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동생 강우를 불렀어요. 우리 강우, 이리 와봐. 강우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강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할매가 사는 거야. 알겠냐? 강우가 할머니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 다 나으면 꼭 형 도울 거예요. 꼭이요. 할머니는 강우의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강우가 그렇게 해주면 할매가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또 5년이 흘렀습니다. 민희가 24살이 되던 해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민희가 장학금을 받고 미술대학에 합격한 겁니다. 남들보다 늦은 입학이었지만 강민희는 가족들을 돌보며 일하고 공부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강민 학생, 축하합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합격입니다. 민희는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년 동안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몰래 그림을 그렸던 게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습니다. 민희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뛰어왔어요. 할머니, 강우야, 나 대학 붙었어. 전액 장학금이야.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민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민희가 해냈어.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강우도 형을 끌어안으며 웃었어요. 형, 진짜 대단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최독식이 우연히 시장을 지나가다가 번듯하게 자란 민희를 발견했습니다. 저 새끼? 최독식이 주변 상인에게 물었어요. 저 애들 여기 살아요?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순례 할매네 손주들이야. 효자들이지. 최독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효자? 그 도둑놈들이? 며칠 후 최독식이 붕어빵 노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잘 컸네. 민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여기 왔어요? 최독식이 능글거리며 말했습니다. 내 양아들들인데 보러 오면 안 되냐? 그때 할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어요. 10년 전 아이들이 당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할머니였거든요. 이런, 이 나쁜 놈아. 네가 내 새끼들 고생시킨 그놈이냐? 여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나타났어. 다신 내 새끼들 근처에 오기만 해봐라. 이 빗자루로 대가리를 깨버릴 거야. 최독식이 뒷걸음치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미친 할매잖아. 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떠났어요. 하지만 최독식의 눈에는 앙심이 가득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간 최독식이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야, 나야. 시장에 불법 노점 있는데 신고 좀 해라. 응, 그래. 전화를 끄는 최독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민희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화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어요. 민희는 그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꼭 붙어야 해. 할머니랑 강우랑 같이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꼭 마련해 드리려면. 민희의 앞에는 제21회 국제미술 공모전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희는 이 공모전에 모든 것을 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큰 시련을 앞두고 있는지 민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랬듯이 새벽부터 일어나 붕어빵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손이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노점으로 들이닥친 거였어요. 여기 불법 영업이에요. 철거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10년 넘게 여기서 했어. 하지만 단속반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신고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철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단속반 직원들이 붕어빵 틀을 드러내고 노점 천막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노점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우리 애들 굶어. 제발요, 안 돼, 제발.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지켜온 노점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연락을 받고 민희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습니다. 무너진 노점과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를 본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민희가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할머니는 힘이 다 빠진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강우가 현장을 보고 달려왔어요. 형, 이게 무슨 일이야? 민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분명 최독식이야. 그놈이 한 짓이야. 그때 옆에 있던 상인 아저씨가 귀띔해줬어요. 민아, 나 어제 봤어. 양복 입은 남자가 단속반하고 뭐라 하더라고. 민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나 최독식이었던 겁니다. 그 시각 최독식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새로 사귄 여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자가 최독식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 집 계약하자. 좋은 데야. 최독식이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오빠가 다 해줄게. 여자가 오빠 최고라며 안겼습니다. 최독식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아, 저 거지 새끼들 꼴 봤어야 하는데. 최독식은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민희네 형제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 도둑 새끼들, 애초에 도둑질해서 내보낸 거야.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지. 진실은 정반대였지만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희는 모든 것을 공모전에 걸기로 결심했어요. 밤새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에 매달렸습니다. 붓을 쥔 손에 물집이 잡혔고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변했어요. 그래도 민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에 모든 걸 걸어야 해. 민희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 무렵 강우도 몰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 몰래 편의점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점장에게 강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한테 비밀이에요. 형이 알면 말릴 거거든요. 강우도 이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노점을 잃은 할머니는 다시 폐지를 주우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니 몸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졌고 기침도 심해졌어요. 민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좀 쉬세요. 제가 더 벌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하겠냐?
니들 밥값은 내가 해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또다시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희는 우연히 옛 동네 근처를 지나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가 민희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너 민희 아니니? 많이 컸구나. 그러다 아주머니가 문득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너 어릴 때 엄마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그때 이상하다 생각했어. 사고 전에 봤을 때 온몸에 멍이 있더라고. 계단에서 넘어졌다면서 왜 온몸에 멍이 있었을까? 민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민희가 되물었지만 아주머니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 하며 말을 흐렸어요. 그날 밤 민희는 엄마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사고였던 거야? 민희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계단 아래 쓰러진 엄마 그리고 태연하게 술 먹고 넘어졌나 봐라고 말하던 최독식의 얼굴이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희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사진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할머니와 동생 강우를 위해 공모전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벽녘에 민희는 완성된 그림을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국제미술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출품 완료 도장을 받는 순간 민희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되게 해주세요. 그 작은 기도에 민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10년간의 고통, 할머니와 강우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까지요. 이 공모전이 민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고 민희에게 연락이 온 건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강민 씨요? 보호자분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민희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민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했지만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을 빨리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민희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2천만 원이요?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그때 강우가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형? 강우가 민희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형, 내 알바비 모은 거 있어.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써. 민희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생이 몰래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민희가 강우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강우야, 강우야. 두 형제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민희는 돈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어요. 담보가 없으시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대출업체에도 가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요. 어디를 가도 문은 닫혀 있었어요. 민희는 마지막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할머니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민희는 결국 유일한 길이었던 최독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한 민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최독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예요, 강민이요. 제발요, 할머니가 죽게 생겼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 보험금도 다 가져가셨잖아요. 제발 할머니 살려주세요. 잠시 후 최독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릎 꿇은 미니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뭐, 돈? 야, 거지 새끼가 구걸하러 왔어? 미니가 고개를 조아리며 애원했습니다. 무슨 짓이든 할게요. 제발이요. 평생 갚을게요. 최독식이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뽑아서 미니의 얼굴 앞에 던졌어요. 이것도 아까운데 이거나 먹고 떨어져. 미니가 그 돈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최독식이 미니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네 엄마도 이렇게 구걸하다 죽더니 똑같네. 최독식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 묻은 침도 닦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엄마, 엄마. 10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미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니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병실에 들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나, 미안해. 할매가 짐이 됐구나. 미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가 꼭 살릴 거예요. 할머니, 조금만 버텨요. 하지만 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한편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해외 공모전 심사장에서 심사위원들이 한 작품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미니가 출품한 그림이었어요. 심사위원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 화풍 말이야. 한국의 고 강현우 화백 스타일 아닌가? 아들인가?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군요. 대상 후보로 올립시다. 미니의 그림이 국제 공모전 대상 후보에 오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니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핸드폰에는 해외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쌓여가고 있었지만 미니는 확인할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병원과 알바를 오가며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미니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와 아빠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 힘들지? 조금만 버텨. 미니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나 못 버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꿈속에서도 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24살 청년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니가 피곤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봤어요. 해외 번호였습니다. 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전화기 너머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미니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니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어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미스터 강, 당신의 작품이 국제 공모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상금은? 미니가 멍하니 되물었어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대상이요?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네, 대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니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미니가 자기 뺨을 세게 때려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부터 미니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해외 미술상들과 컬렉터들이 앞다투어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중 한 미술상이 이렇게 말했어요. 강민 작가님,
아버님이 강현우 화백이시죠? 아버님의 화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세계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니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아버지를 아시나요? 미술상이 설명해 줬습니다. 강현우 화백님은 생전에 인정받지 못하셨지만 최근 해외에서 재평가되고 있어요. 유작이 있다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의 그림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였다니요. 그리고 그 그림은 지금 최독식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니가 중얼거렸어요. 아빠 그림 최독식이 가지고 있을 거야. 며칠 후 상금과 작품 판매 대금이 미니의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미니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빠가 도와준 거야? 하늘에서 아빠가 지켜봐 준 것 같았거든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린 그림이 드디어 빛을 본 거였습니다. 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원무과에 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술비요. 지금 바로 낼게요. 그리고 제일 좋은 병실로 옮겨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미니를 쳐다봤어요. 전에 수술비가 없어서 절절매던 그 청년이었거든요. 하지만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나서 직원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최고급 병실로 옮겨졌어요. 할머니가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깨끗한 병실이었어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미니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공모전에서 대상 받았어요. 이제 할머니 수술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미니가? 이게 정말이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미니가 해냈구나. 그때 강우가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형이 해냈어. 나 알았어. 형이 맨날 밤에 그림 그린 거. 강우가 미니를 끌어안았고 미니도 강우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두 손주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고통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미니가 병실 밖으로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상담받고 싶은 게 있어요. 위작 감정에 대해서요. 전화를 끄는 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복수를 준비할 차례였습니다. 그 시각 최독식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인 청년 작가 국제 공모전 대상 수상. 아버지는 고 강현우 화백. 최독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현우? 그거지 화가? 잠깐 그 그림. 최독식이 황급히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10년 전에 쓰레기라고 내팽개쳤던 그 그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먼지 쌓인 창고를 뒤지던 최독식이 드디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최독식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 그림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회복만 남은 상태였어요. 할머니가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나, 할매가 이런 데서 눈 뜰 줄은 정말 몰랐다. 넓고 깨끗한 병실, 매일 바뀌는 싱싱한 꽃, 친절한 간호사들. 할머니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니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거든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작가님이래요. 어머, 잘생겼다. 10년 동안 폐지를 줍던 청년이 이제는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였어요.
미니의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민 작가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미니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계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제 진짜 할머니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인터뷰가 방송을 타자 기사가 퍼져나갔어요. 병실에서 TV를 보던 할머니가 미니의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니가 당당하게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미니가 저렇게. 며칠 후 미니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다가왔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할머니를 무시했던 병원 직원이었어요. 10년 전 응급실에서 보호자 없으면 진료 못한다며 차갑게 대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직원이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희가 그때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미니가 잠시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의 일이 떠올랐지만 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나갔어요. 복수 대신 품위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퇴원한 후 미니는 강우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우야, 너 하고 싶은 공부해. 형이 다 지원할게. 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나도 형처럼 뭔가 하고 싶어? 형 회사 도울래. 미니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그래, 같이 하자. 미니는 미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어려운 환경의 예술가 지망생을 위한 장학재단이었어요. 기자회견에서 미니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꿈을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14살에 폐지를 주우며 꿈을 접어야 했던 미니였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할머니가 회복 후 재단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미니가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사장 하실래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이 늙은이가 무슨 이사장이냐?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최독식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창고에서 찾아낸 강현우 화백의 그림을 들고 화상들을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면 몇십억이야. 완전 대박이네. 최독식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화상이 그림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최독식이 대답했어요. 갑오야 갑오. 얼마에 사실래요? 최독식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10년 전에 쓰레기라고 내팽개쳤던 그림이 이제는 황금 덩어리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최독식은 몰랐어요. 이미 미니가 모든 화상들에게 연락을 해둔 상태라는 걸요. 강우가 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형, 나 최독식 봤어. 시장에서 아빠 그림 들고 다니더라. 팔려는 것 같아. 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건 진행해 주세요. 최독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니는 화상 네트워크에도 연락을 넣었어요. 강현우 화백 그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모든 화상들이 미니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미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였고 미술계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거든요. 그날 밤 미니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제 그 그림 되찾을게요. 그리고 엄마 일도요. 미니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복수가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최독식은 그림을 팔기 위해 화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거 진품이야, 진품. 강현우 화백 유작이라고.
최독식은 자신만만하게 그림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화상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정 좀 받아보시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무도 선뜻 사겠다고 나서지 않았거든요. 최독식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빨리 팔아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도박 빚이 또 쌓여 있었거든요. 사실 최독식은 몰랐어요. 모든 화상들이 이미 미니에게 연락을 받은 상태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화상이 최독식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강현우 화백 그림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10억에 사겠습니다. 최독식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10억? 진짜요? 화상이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점만으로는 좀 약해요. 더 있으면 20억도 가능합니다. 최독식의 눈이 번뜩였어요. 20억이라는 말에 욕심이 확 치솟았거든요. 하지만 그림은 한 점밖에 없었습니다. 최독식은 고민 끝에 위작 제작자를 찾아갔어요. 야, 이 화풍으로 몇 점 더 만들어줘. 돈은 충분히 줄게. 최독식은 자기가 덫에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동생 강우는 최독식을 몰래 미행하고 있었어요. 민이 몰래 따라다니면서 최독식의 행적을 촬영한 거였습니다. 위작 제작을 의뢰하는 현장까지 전부 카메라에 담았어요. 강우가 민희에게 찾아왔습니다. 형, 다 찍었어. 민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강우야, 위험한 짓 하지 마. 그놈이 뭔 짓을 할지 몰라. 강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나도 가족을 지키고 싶어. 형만 고생하게 둘 수 없어. 민희는 아무 말 없이 동생을 끌어안았어요. 10년 전 병든 아이였던 강우가 이제는 형을 지키려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거래 당일이 됐어요. 최독식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진품 1점과 위작 3점, 총 4점의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여기 다 강현우 화백 작품이야. 40억이면 다 줄게, 다 가져가. 최독식은 거래가 성사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났어요. 오랜만이네요, 아저씨. 민이었습니다. 최독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뭐야? 여기 왜 나와? 민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감정서였어요. 이 중에 진품은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3점은 위작이죠. 위작을 진품으로 속여서 팔면 사기죄입니다. 최독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최독식이 발악했어요. 아, 이게 뭔 짓이야. 네 동생 심장병 수술도 시켜주고 네 엄마도 내가 구제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래? 그 소리에 민희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민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건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뱉은 침값입니다. 최독식이 잠시 멈칫했어요. 얼마 전 할머니 수술비를 제발 해달라며 구걸하러 온 민희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민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요. 최독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건 사고였어. 하지만 민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우가 앞으로 나서서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최독식이 위작을 의뢰하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여자친구에게 엄마의 사고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이 최독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최독식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들, 니네 엄마도 나한테 빌었어. 똑같이 빌었다고. 그래서 네 동생 수술도 내가 시켜줬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나와? 민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갚는 겁니다. 최독식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계속 악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어요. 민희는 아버지의 진품 그림을 되찾았습니다. 그림을 품에 안으며 민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제 집으로 가자. 며칠 후 뉴스가 나왔습니다. 위작 판매 사기, 보험 사기 등 혐의로 최모 씨 구속. 최독식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고 재산은 전부 압류됐어요. 10년 전 민희네 가족에게서 빼앗은 보험금도 결국 한 푼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민희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릴 게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딜 가는데? 민희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민희는 자신에게 넘치도록 해줬는데 또 뭘 준다고 하는 건지 할머니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뭐냐? 고급 승용차를 본 할머니는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민희가 웃으며 할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강우도 함께였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민아, 대체 어딜 가는 거야? 민희가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낯선 주택가로 접어들었어요. 얼마 후 차가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예쁘게 리모델링된 단독주택이었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어요. 민희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가족이랑 살던 집이에요. 할머니가 옛날에 말해주셨잖아요. 할머니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 집이? 20년 전이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이 집에서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할머니만 살아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느라 집도 팔아야 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모든 걸 잃고 폐지를 주우며 혼자 살게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대문 앞에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집이 그때 그 집이라고? 흐흑. 민희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제가 이 집 샀어요. 이제 할머니 집이에요. 다시 여기서 사세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 강우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요. 가족이잖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할머니가 다시 멈춰 섰어요. 거실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옛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이 집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민희가 몰래 찾아서 복원해 놓은 거였어요. 할머니가 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이름을 불렀어요. 영감, 동철아, 미연아, 강훈아. 흐흑. 할머니의 오열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희와 강우가 양옆에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할머니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사진사가 와 있었어요. 민희가 미리 불러놓은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운데에 서고 민희와 강우가 양옆에 섰어요.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찰칵 눌렸어요.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희 아버지의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되찾아온 그 그림이요. 그림 속에는 어린 민희와 강우,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희가 그림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엄마, 보이죠? 저 이제 괜찮아요. 새 가족이 생겼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미니는 세계적인 화가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버지의 화풍을 이어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았거든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강민 작가님, 작가님께 가족이란 뭔가요? 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피는 가족을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버티고, 함께 웃는 것. 그게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미니네 집 마당에는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평상에 앉아 웃으며 붕어빵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직접 구운 가족을 살린 붕어빵이었습니다. 강우가 물었어요. 형, 내일 뭐해? 미니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할머니 모시고 여행 갈까?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이와 강우는 눈보라 속에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이곳에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17년의 지옥이었지만 강우는 결국 그 지옥에서 천국을 찾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 그게 바로 강민이와 강우, 그리고 박순례 할머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 미니와 강우, 순례 할머니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미니처럼 17년을 버틸 수 있으셨을까요? 아이들을 걷어친 자식처럼 키워준 순례 할머니의 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응원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